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제작해서 방송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제가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 절강대학에 근무하고 있던 그 시절에 돌아가야 됩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제가 절강대학에서 토지관리학과와 도시관리학과에서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그러면은 가끔 가던 중고책 서점이 있었습니다. 항저우시 펑치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대학이 원래 저장농업대학이 저장대학이 합병돼서 화자츠 샤오치, 화자츠 캠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캠퍼스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그 중고책 서점이 있었죠. 가끔 가던 그 서점에 서가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평소 같으면 제 관심 분야가 도시계획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경제지리라던가 그런 키워드가 들어간 책 제목을 유심히 보는데 그날은 우연히 제 눈에 홍더화의 자술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자술이라는 말이 눈이 가더라고요. 왜냐 이게 위인전이나 그럼 보통 자전, 쯔촨 뭐 이러는데 자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자술이라는 게 진술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왜 자술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 책을 서가에서 꺼내 들고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제 이 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게 된 동기가 시작된 건데 여기 저 표지에는 자술이라고 써 있죠. 초서체로 여러분들 아마 잘 알아보기 힘들 텐데 이 속 표지를 보면 자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쯔촨, 홍더화의 쯔촨.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호기심 반 펼쳐보다 보니까 정말 자술이 맞는 거예요. 홍더화이가 조사 신문 받으면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백지를 나눠주면서 너의 행적을 어렸을 때부터 상세하게 적어라. 그래서 그렇게 진술을 하면서 그 적은 그런 기록을 홍더화이가 죽고 나서 홍더화이를 아는 그 조카들, 뭐 홍더화이 그 지인들이 정리해가지고 출간한 책이었던 겁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 책은 최소한도 홍더화이의 개인 역사에 있어서는 한치의 과장이나 미화가 있을 수 없겠구나. 왜냐면 지금 홍더화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엮어매려고 반혁명, 뭐 소련 스파이 이렇게 엮어매려고 중앙문역 소조 이런 조사팀들이 그런 목적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혁명이라든가 마오쩌둥이라든가 그런 세력들을 찬양하는 구절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홍더화이에 대한 그 개인 역사나 그거를 한치라도 과장이나 미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중국 역사를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이 그날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갔으니까 자전거 그 앞에 그 장바구니 같은데 딱 이제 싣고 다시 그 절강대학 숙소로 돌아오는데 빨리 가서 이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책에 끌렸습니다. 그러면 홍더화이가 누굽니까? 대강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대강은 알았죠.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1950년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전쟁 그리고 조선전쟁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중공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중공군의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중국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그 책부터 꺼내놓고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읽는데 뭐 그냥 제가 생각해도 참 기분이 좋을 정도로 왜냐 제가 중국어로 된 책을 그렇게 쑥쑥쑥 읽히고 막 재밌게 몰두해서 읽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중국어로 된 책을 근데 그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읽었어요. 그냥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읽고 그 다음 날도 특별히 강의 이런 게 없었어요 마침. 그래서 꼭 필요한 일 최소한도로 줄이고 밤을 새다시피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홍더화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군인으로서의 그 강직한 그 성품, 전투에 임할 때 용감한 그 태도,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너무 강직하고 엄격하니까 그 부하들이나 동료들 중에는 홍더화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좀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규칙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철저한 군인이었던 거죠. 그런 자세로 또 천부적으로 전투 이런 데 대해서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전쟁을 잘하는 장군 중에 린비아오, 퐁더화이, 류보청 몇 사람 꼽습니다. 시샹챈 그런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죠. 퐁더화이 장군이. 저는 퐁더화이라는 사람의 그 개성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한마디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공군 장군을 뭘 그렇게 존경하는 투로 얘기하냐 하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퐁더화이를 마오쩌둥이 1959년 부산회의에서 대약진의 문제점을 직언 비판했다고 해서 반혁명 분자의 수계, 반혁명 우파들이 모이는 군사구락부의 수계, 소련의 스파이 이런 식으로 황당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숙청을 합니다. 그러고는 문화혁명 때는 홍위병들 말이 문화혁명이지 그게 혁명도 아니고 세상에 최고 권력자가 일으키는 혁명이 단어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오쩌둥이 장명하기를 문화대혁명. 그때 홍위병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군중 비판대회 비토라고 하죠. 비도. 그 비판대회를 수십 차례 끌려나가서 온갖 학대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그런 게 원인이 돼서 대장암에 걸려서 마오쩌둥이 1976년 9월에 죽는데 그보다 한 2년 먼저 1974년에 베이징에 있는 군 병원에서 죽습니다. 한을 품고 죽죠. 그런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 권력이라는 게 뭔데 평생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그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퐁더화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 지금 분위기에서 허용되는 서적, 자료들을 통해서는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 내부에는 얽히고 설킨 그 야사, 비사,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공산당 역사 그리고 중국 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절강대학의 캠퍼스가 4개가 있습니다. 화자츠, CC, 그리고 원래 절강대학 캠퍼스였던 위첸, 그리고 쯔징각. 각 캠퍼스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서 제목에 퐁더화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대출해서 보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중공의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엔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항주 시내 절강성 도서관, 항주시 도서관 아니면 상해와 베이징에 갈 때 또는 지방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갈 때 그 지방의 서점, 신화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심지어는 길거리에 좌판 같은 데서 파는 책 늘어놓고 파는 데서도 유심히 이제 보고 그럼 어쩌다 그런 데서 오히려 또 재밌는 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중국 현대사 중공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넓어지고 심도도 좀 깊어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한 2010년쯤 돼서부터는 이렇게 맨날 책만 읽고 말 게 아니라 이거를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내가 보는 관점,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중국 현대사, 중국 공산당사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책으로 출간을 해보자 하는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책들은 몇 권 출간을 했지만 이건 제 전공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출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한 게 좀 엉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미뤄두고 틈틈이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원고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한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기로 얘기가 돼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동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퐁더화이에 대한 그런 관심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국 현대사, 중공 역사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관점이 하나는 마오쩌둥을 중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59년 루산회의 이후 퐁더화이를 그렇게 숙청하고 나서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져가지고 1인 독재 체제가 너무 굳어지고 그 밑에 있는 당 간부들도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감히 직언을 못하는 겁니다. 그 퐁더화이가 그렇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본 뒤로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혁명, 때려 부수고 파괴하고 전쟁하고 이런 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지 몰라도 내치, 그 행정,
그 통치에는 별로 성공한 그 성과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류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사람은 혁명 시절에도 투쟁 이런 방면에서도 공이 있었지만은 혁명 성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후에도 경제정책이라든가 통치, 내치에서도 관료로서의 그 테크니컬한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나중에 인정받아서 개혁개방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출범까지 그 혁명전쟁에서는 천부적이고 전략가적인 그런 기질과 공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후에는 거의 죽을 썼습니다. 대약진, 이거 완전 죽을 썼지 않습니까? 펑도하이가 지적한 거는 정말 상당히 온건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초기에 류샤오치가 제안하고 마오쩌둥도 동의했던 신민주주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반봉건 시대에서 갑자기 사회주의로 하는 거는 무리다. 그러니까 과도기로서 신민주주의 단계라는 걸 우리가 마오쩌둥 말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그 조선전쟁에서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초창기에 인민들이 열정적으로 사회주의 조국 건설하자 하면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오만해졌어요. 신민주주의 단계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지름길로 빨리 가겠다. 그러면서 대약진이 뭡니까? 영국을 30년 만에 따라잡고 미국을 50년 만에 추월하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막 밀어붙인 게 대약진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중국 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가 되고 적게 잡아도 그 시절에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랬던 게 1959년 루산 회의와 신민주주의 단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중국 현대사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마오쩌둥이 농민봉기군 10,000여 명을 데리고 호남성의 수도 창사를 점령하려고 갔다가 제대로 공격도 못 해보고 중간에 국민당 매복에 걸려서 거의 괴멸당하고 해잔병 무리 한 1,000여 명을 때리고 진강산으로 입산해서 혁명 근거지를 구축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